저는 서울의 한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광고업계의 특성상 야근이 잦았고 그날도 어김없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모니터를 보며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작스레 형광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전기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며 잠시 일을 멈추고 천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사무실은 12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 시간대의 건물에는 저와 경비 아저씨 둘뿐일 것입니다. 형광등의 깜빡임은 곧 멈췄지만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일을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자정이 조금 넘었을 무렵 저는 드디어 모든 업무를 마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책상 위에 있던 스마트폰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평소에는 사무실을 나서기 전에 누가 불러도 깨닫기도 힘들 정도로 피곤했지만 그날따라 스마트폰의 화면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확인해보니 아무런 알림도 없었습니다. 캠퍼스 같은 본사 건물 자체가 넓어서 그런지 항상 복도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저의 발걸음은 빠르게 차갑고 횡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 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엘리베이터 문 옆에 아래 방향 화살표도 축축하게 깜빡였습니다. 마침내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부드럽게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7층에서 멈췄습니다. 잘못 눌렀나? 라는 생각에 당황했지만 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반사적으로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시간에 건물 안에 있을 사람은 없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문 앞 복도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눈에 띄는 이도 없었습니다. 괜한 호기심에 문 밖으로 한 발 내디디려던 그 순간 이유 모를 오싹함에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서둘러 열린 버튼을 눌러 문을 닫고 1층으로 다시 내려가려는 찰나 문이 닫히지 않고 얼마간 열린 채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와 놀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 했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고 천천히 1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한 마음에 손바닥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건물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경비 아저씨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일했네. 조심히 들어가요. 친절한 인사도 깊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자꾸만 돌아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옷을 벗고 침대에 몸을 눕힌 후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했지만 한번 깨어난 신경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 그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와 놀자.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을 때 어제의 일이 불길한 환영은 아니었을까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몇 번이나 비슷한 경험을 할 때마다 짜증스러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매일 야근 후에 7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곤 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그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회사에 전출을 신청했지만 함께 일하던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 일이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같은 시간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사무실에서도 가끔씩 잠결에 듣는 그 속삭임이 떠오를 때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 이후로 그 건물 7층에는 야근을 기피하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엔 누군가가 있다고 수근거리며 조심스레 그 건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장마철 흐린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민속촌에 여행을 갔다. 꾸준히 비가 내려서 마을 전체는 습기와 함께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민속촌에서 제공하는 전통 한옥에서 숙박했다. 한옥은 바람이 불 때마다 기둥과 석가래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와 함께 무언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밤이 깊어지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잠든 후에도 좀처럼 잠이 오지 않던 나는 무작정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여름밤의 끈적한 공기가 나를 감쌌고 나는 민속촌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마을 구석구석에는 고풍스러운 등불만이 희미하게 밝혀져 있었고 비가 그친 후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다. 걷다가 나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작은 연못에 다다르게 되었다. 그 연못은 마치 검은 거울처럼 모든 빛을 삼키고 있었다. 그런데 연못 가장자리에는 누군가 서 있었다. 긴 머리가 늘어져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흰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부유하는 듯 서 있었다. 공포심이 엄습했으나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때 그녀가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살려줘 라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사풍이 불어와 내 몸을 감싸며 한기를 느꼈고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어떤 힘에 이끌린 듯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얼굴이 보이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몸을 돌려 숙소로 허겁지겁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문을 잠그고 이불에 꽁꽁 싸매고서도 한숨도 잘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르신으로부터 그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과거 그곳에서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그 후로 매년 장마철에 그 여인의 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다. 차마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날 밤 내가 보았던
그녀의 모습과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서울로 돌아왔지만 그 기억은 나를 계속 따라다녔다. 이상한 꿈을 꾸기도 하고 환청을 듣는 듯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심지어 방 안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맴돌기도 했다. 몇 주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직접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나를 보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이곳으로 온 것이 잘했다고 했다. 무당은 내게 특별한 의식을 준비할 것이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장작을 태우고 그 연못에 있던 훈이나에게서 떠나길 기도했다. 의식이 끝난 후 나는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고 환청도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날 밤 연못에서 만났던 그녀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나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시지 않았다. 민속촌에서의 그날 밤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아마도 그녀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내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 그러나 나는 그 답을 알지 못한 채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했다. 세 번째 이야기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된 건 정말 사소한 우연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나는 늦은 밤까지 회사 업무에 시달리다 겨우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고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장난 문자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앉아서도 들어본 적 없는 조용한 도시였으니까요. 약간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TV를 켰고 피곤해 지쳐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였을까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는 기분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마치 파묻힌 듯 무거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눌림증인가 싶어 안간힘을 다해 손가락 끝만이라도 움직이려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창문의 커튼 사이로 바람이 불어와 한순간 거실에 풍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어둠 속이라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가 내 쪽을 향해 서서 미동도 없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만 확실했습니다. 공포심은 점점 커져갔고 저절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동시에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었기에 휴대전화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울려 퍼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었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울리는 소리 끝에 발신자가 다시 알 수 없는 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얼핏 인식할 수 있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많이 놀랐나요? 전화를 받은 순간 들린 것은 처음 받았던 문자번호와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를 끊으려 했지만 계속해 그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리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방금 전까지 거실에 서 있었던 그 인물도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환영 같기도 했지만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침실로 향해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로에 쩔어 간신히 눈을 뜬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안 곳곳엔 이상한 초대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를 그 초대장에는 단 하나의 구절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 이 초대장을 받아주세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레인지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TV가 제멋대로 꺼졌다 켜졌다 하는 사소한 일부터 밤마다 울리는 알 수 없는 전화와 문자의 반복, 두려움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결국 나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새로운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 문구를 읽은 순간 문득 무언가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며 오히려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나는 그곳을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내가 머무는 어느 곳에서든 초대장은 뒤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초대장의 주인은 아직 저를 찾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의미를 알 수 없던 초대장의 주인은 누구이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어딘가에 나처럼 이 초대장을 받은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